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29살이죠. 지금 저는 한국의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날 명동 백화점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온 극심한 복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까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안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구급대원들이 빠른 한국말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괜찮다고 말해도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죠. 저는 스페인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떠올리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위암말기 환자입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혹시 제가 죽게 된다면 마드리드에 있는 저의 어머니 카르멘 로드리게스에게 연락해주세요. 제 은행 계좌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인 1973년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아버지처럼 혼자 아프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의사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동정어린 눈빛이라도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유언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면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침묵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왜 아무 반응도 없는 걸까? 설마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번역기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고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냉담한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죽어가는 외국인 환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다가왔죠. 저는 의사의 냉담한 반응을 받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마드리드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시고 밤늦게까지 고객들의 고장난 세탁기와 냉장고를 고치시던 성실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파블로 마르티네스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하시고 어떤 어려운 수리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소피아야, 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단다.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암울한 소식이 찾아온 것은 제가 2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계속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더니 병원 검사 결과 위암말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죠.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소피아야, 의사 말로는 이미 늦었단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고 너라는 훌륭한 딸을 키웠으니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위로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병은 아버지를 가차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밤마다 고통으로 잠들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홀로 견뎌내려 하신다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몰래 화장실에서 울고 계시는 걸 여러 번 봤죠. 어머니와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시는 마음을 알았지만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6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성실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슬픔을 느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에만 몰두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있고 새벽까지 기획서를 작성하고 휴일에도 업무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27살의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제 성공을 부러워했고 저 역시 뿌듯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도피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팀장이 된 후에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됐거든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마다 상사들의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죠. 그런 순간들이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신호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정도였죠. 저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고생을 하는 거라고,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혈변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마 치질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복통도 점점 자주 찾아왔고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침내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투병 과정이 떠올랐고 혹시 저도 같은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소피아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위에 종양이 발견됐고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병이라니. 이것이 운명인 걸까요? 성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던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저도 겪어야 한다니.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며 결국에는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몇 달 안에. 알겠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아버지처럼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거든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을 하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여행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건물들을 바라보니 저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안도 됐습니다. 세상은 저 없이도 계속 돌아갈 테고 저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정전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제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서툰 영어로 뷰티풀 레이디 포토? 라고 말하는 그분의 친절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찻집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들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아, 이런 것이 진짜 여유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전거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건강했다면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가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는 연인들이 걸어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약속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사랑다운 사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거든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야경이 펼쳐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사랑도 해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물론 다음 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간의 여행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의 달콤함도,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도,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저를 도와주는 상점 직원들의 인내심도 모든 것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복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의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페인에서 받은 진단 결과도 말해야 하고 만약을 위해 연락처도 남겨야 했습니다.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스페인에서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한국에 마지막 여행을 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혹시 제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마드리드에 있는 저의 어머니 카르멘 로드리게스에게 꼭 연락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아니면 정말 무관심한 건가?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번역기를 통해 들려온 한국어 음성이 차분했습니다. 소피아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선고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위내시경과 컴퓨터 단층 촬영, 혈액 검사 모든 결과를 종합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번역기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위에 용종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성 용종이에요. 악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쓰러진 이유는 심한 변비와 그로 인한 복통, 그리고 일시적인 쇼크 때문입니다. 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저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내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해요. 스페인에서 받으신 진단은 아마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섣불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저는 의사가 왜 제 유언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이해했어요. 확정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거였죠. 전문가로서의 신중함이었던 거예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고 웃고를 반복했어요. 살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의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언젠가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암이 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저를 죽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이 당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에만 매달린 제가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퇴원 후 숙소로 돌아가면서 지난 몇 년간의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루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고 식사는 늘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운동은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으로 바뀐 것이 전부였고 잠자리에 들어도 업무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죠.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구나.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암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는 것부터였어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2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물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몸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숙소 근처를 산책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저들도 나처럼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였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메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거든요. 미역국 주세요. 번역기로 주문했더니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 후 나온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몸속으로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가 더 많이 드시라며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음식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하나하나 먹어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며칠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찜질방 체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의원에도 가봤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기혈순환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침을 맞고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며칠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성 피로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거였지만 처음으로 제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깊게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니 마음도 함께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을 일주일 정도 지속하니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져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됐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까 하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죽으러 온 여행이 살기 위한 여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늘 무거웠던 다리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무거운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몇 년 만에 진짜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쫓기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제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실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였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최연소 팀장 자리를 포기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요. 소피아야, 정말 괜찮겠니?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다니. 어머니도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그 직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퇴사 후 저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만 선택할 수 있었고 일정도 제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일은 어머니와 함께 한식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들을 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무척 흥미로워하셨거든요. 함께 김치를 담그고 미역국을 끓이고 비빔밥을 만들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김치라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야채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니. 어머니가 김치를 드시며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K-팝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고 한식당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친구들도 점점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피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오랜 친구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야.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명상과 요가도 꾸준히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못 만나겠다가 입버릇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깐 얼굴을 비치던 제가 이제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차만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야,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 정말 좋구나. 예전에는 언제 한번 볼 수 있나 했는데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죽음이 아닌 삶을 배웠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사는 법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온 두 번째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고마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경복궁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저는 1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한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전거를 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지만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시더라고요. 소피아야, 내가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구나. 그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1년 전에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더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1년 전 그 작은 한식당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또 왔구나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이런 따뜻한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어머니가 할머니께 깊이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혼자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1년 전 제게 진실을 알려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1년 전 유언을 남겼던 스페인 여성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기억해요. 많이 건강해 보이시네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의사는 단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다시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다음 생을 바라며 소원을 빌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이번 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실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였죠. 더 이상 선생님의 전철을 밟지 않을게요. 한국은 정말 신비로운 나라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온 여인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었어요.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던 건 암이 아니라
제 자신의 나쁜 습관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고요. 성공이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남산 야경을 바라보며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려요. 죽으러 갔다가 살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이죠.